1957년 10월 1일 독일의 제약회사 그린엔탈은 콘테르간이라는 새로운 수면제를 출시했습니다. 주성분은 탈리도마이드였습니다. 회사는 이 약을 완전히 무해하고 비독성이라 광고했으며 임산부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고 입덧 완화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약은 곧 인류 의료사상 최악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1961년까지 전 세계에서 1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팔다리가 없거나 극도로 짧은 상태, 즉 해표지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바다표범의 지느러미 같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탈리도마이드 스캔들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약업계의 탐욕과 규제 당국의 무능, 그리고 과학적 근거 없는 마케팅이 만들어낸 인재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의약품 안전성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오늘날까지도 신약 개발과 승인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54년 독일 아헨에 위치한 그린엔탈 제약회사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 기업으로 빠른 성장을 원했습니다. 화학자 비렐름 쿤츠가 이끄는 연구팀은 글루탐산의 유도체들을 합성하고 있었지만 항생 효과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팀은 한 화합물이 실험용 쥐들을 잠들게 한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화합물이 바로 탈리도마이드였습니다. 당시 수면제 시장은 매우 유망했습니다. 전후 독일 사회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고 기존의 바르비투르 산염 계열 수면제는 중독성이 강하고 과량 복용 시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린엔탈의 연구진들은 탈리도마이드가 기존 수면제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아무리 많은 양을 투여해도 쥐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치명적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린엔탈은 임신한 동물에 대한 기억류 발성 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임신 중 약물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지만 명백한 과실이었습니다. 1957년 콘테르간이 출시되면서 그린엔탈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이 약을 완전히 무해한 수면제라고 광고하며 과량 복용으로도 죽을 수 없다, 중독성이 전혀 없다, 부작용이 없다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태아에게 완전히 안전하며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산부의 구세주라고 홍보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린엔탈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도 집중하여 의학 잡지에 광고를 싣고 무료 샘플을 배포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임산부의 입덧 우려를 해결해주는 완벽한 약물로 포장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독일에서 탈리도마이드가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의사와 상담 없이 약사의 권유로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린엔탈은 다른 제약회사들의 라이선스를 판매했고 영국에서는 디스타발, 스웨덴에서는 유로세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는 소프테논, 벨기에에서는 탈리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각국의 제약회사들은 그린엔탈의 안전성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여 독립적인 검증 없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디스틸러스 컴퍼니가 독일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의사들의 환영 속에 처방량이 급증했습니다. 곧이어 일본,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전 세계 46개국에서 안전성을 강조하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규제가 느슨했던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처방되었습니다. 1959년경부터 독일의 의사들은 팔다리가 없거나 극도로 짧은 아기, 즉 해표지증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으로 10만 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이 기형이 일부 지역에서는 100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1960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해표지증 외에도 심장 기형, 귀 기형, 신장 기형, 눈 기형, 내장 기형 등 다른 기형들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해표지증 때문에 초기에는 다른 기형과의 연관성이 간과되었습니다. 1961년 9월 함부르크 대학의 소아과 의사 비렐름 렌츠는 해표지증 아기들의 어머니들 대부분이 임신 초기에 콘테르간, 즉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임신 4주에서 6주차, 즉 태아의 팔다리가 형성되는 시기에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경우 해표지증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같은 시기 호주의 산부인과 의사
윌리엄 맥브라이드도 독립적으로 해표지증 아기들의 어머니들이 디스타바를 공통적으로 복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961년 5월 의학 저널 란셋에 편지를 보내 탈리도마이드와 해표지증의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린앤탈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즉각 반박하고 저항했습니다. 1961년 11월 렌치의 연구 결과와 의학계의 우려에 직면한 그린앤탈은 마침내 독일에서 콘테르간을 자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추가 연구를 위해 판매를 중단한다고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뒤늦게 판매를 금지했지만 이미 수많은 임산부들이 약을 복용한 후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도 재고, 처리 차원에서 판매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전 세계 46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출생했고 2만 건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에서 약 2,500에서 3,000명, 영국에서 2,000명, 일본에서 300명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형의 종류는 복용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임신 20일에서 24일 사이에는 귀기형, 24일에서 27일에는 팔의 해표지증, 27일에서 30일에는 다리의 해표지증, 30일에서 33일에는 내장 기형이 발생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산, 유산, 경미한 기형 등의 숨겨진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1960년 8월 미국 FDA의 새로운 의약품 검토관으로 부임한 양리학자 프랜시스 켈시는 탈리도마이드의 미국 승인 신청 검토를 맡았습니다. 제약회사 메렐은 케바돈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켈시는 임신 중 사용에 대한 데이터 부족, 신경염 발생 보고 등을 이유로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메렐의 강력한 항의와 압력에도 켈시는 굽히지 않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계속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1961년 말 탈리도마이드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그녀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중함 덕분에 미국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에게 대통령 공로원장을 수여했습니다. 1968년 독일에서는 그린앤탈 경영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부작용 보고 무시, 부실한 동물 실험, 과장 광고 등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민사 소송도 제기했지만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부분 화해로 해결되었습니다. 1970년 독일에서는 1억 1천만 마르크, 1973년 영국에서는 2천만 파운드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미국에서 1962년 캐포버 해리스 개정법의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은 제약회사가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능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고 임상시험과 부작용 보고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후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임신 중 약물 사용을 위험도에 따라 카테고리 A, B, C, D, X의 5단계로 분류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당연히 카테고리 X로 분류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탈리도마이드가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세레블론이라는 단백질에 결합하여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기형을 일으킨다는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토끼와 원숭이는 인간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만 쥐와 마우스는 그렇지 않다는 종 간의 차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형 유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놀랍게도 탈리도마이드는 1990년대의 혈관 신생 억제 효과를 바탕으로 암 치료제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승인되었고 나병 합병증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위해 미국에서는 SEPS 프로그램과 같은 전례 없이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의사와 약국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가임기 여성에게는 철저한 피임 관리와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탈리도마이드 생존자들은 평생에 걸쳐 정형외과, 청력, 심장, 신장 등 다방면에 걸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 취업, 대인관계 등 사회적 적응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탈리도마이드 트러스트, 독일 탈리도마이드 협회 등 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약물 개발에 있어 포괄적인 안전성 평가, 취약 집단에 대한 고려, 장기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제약업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제약회사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환자와 충분히 소통해야 할 책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 스캔들은 20세기 의료사에서 가장 참혹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통해 전 세계 의약품 승인 기준과 임상시험 규제가 강화되었고 기억류 발학이 발전했으며 환자의 권리와 의료 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복잡하고 강력한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리도마이드의 교훈은 더욱 중요합니다. 의학의 발전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환자의 안전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악마의 약 탈리도마이드는 인간의 오만과 무책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